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1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정책팀장을 하고 있는 이봉우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방송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도 김원경 사무처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왔습니다. 저희 어디 가셨죠? 오늘은 제천에 있는 세명대학교에서 이봉수 교수님, 재정인 교수님과 함께 이 언론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강의하기로 하셔서 역시 아침부터 또 지역에 내려가셨죠. 너무 바쁘신 거 아닙니까? 예, 특히 요새 강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장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기분이 좋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민원을 많이 찾는 게 그것도 그런데 각 대학교 노동조합 이런 데에서 심지어는 종교계에서도 그러니까 학생, 종교인, 노동자들이 언론 개혁에 대해서 요새 너무너무 관심이 많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을 찾고 있는 와중에 이제 사무처장님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일련의 여러 사태들을 겪으면서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이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네. 예, 이게 일면 슬픈 일이죠. 언론이 개판을 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두 분이 나오셨어요. 네. 네. 두 분은 해보셨어요, 같이?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는 정말 네, 방송을 너무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서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요새. 그렇죠. 종편하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딱 적당하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아니야, 두 번 정도 나와줘야 돼. 네, 앞으로 더 자주 나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수 씨는 뭐 어때요? 동준 씨랑 그때 조국 얘기할 때 한번 같이 그러니까 동준 씨랑만 나온 건 아니고 다른 활동가들도 다 쭉 같이 들어와서 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탈곡기 꾸준히 들으셨던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한 번에 한 2명 이상이 나온다 하면 오늘 뭔가 좋은 보도하는 날이구나. 아마 예상할 수 있는 좋은 보도하는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9년 10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선정을 했죠. 오늘 좋은 보도를 하긴 할 건데 좋은 보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또 언론계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BS의 새로운 보도본부장에 2017년 대선 전국에 있었던 세월호 오보에 책임이 있는 정승민 후보자가 내정자가 지명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직원들의 임명동의 투표를 어제까지 받았습니다. 27일까지. 네. 근데 이때 SBS 박정훈 사장이 이 정승민 보도본부장을 포함해서 편성 부문, 시사교양 부문 등 다른 부문에도 이 최고 책임자를 지명을 했는데 정승민 보도본부장만 임명 동의가 부결됐습니다. 그렇죠. 보도본부 구성원의 87.6%가 참여했는데 몇 퍼센트 반대했는지는 밝히질 않았네요. 결론은 50% 이상이 반대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임명 동의가 의결됐으면 아마 굉장히 난감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난리 났지. 아니 근데 사실 이 후보를 올라온 것 자체가 그것부터가 이상한 일이죠. 그거부터 이상해. 이게 어제 방송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방송에 조울선 기자가 SBS 그때 단독했던 거 다시 올려드렸거든요. 네. 우리 PD님의 또 영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 지웠는데 유튜브에 없어요. 다 지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했던 미디어 탈곡기 2017년에 있었던 당시 보도를 제가 또 캡처를 떠가지고 어제 또 올려놨는데 듣다 보니까 더 빡치더라고요. 아니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해? 진짜.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 탈곡기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제 방송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 데서도 못 듣는데 이것이야말로 미디어 탈곡기의 가치다. 네. 미디어 탈곡기가 SBS의 단독 오보를 단독했다. 그렇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미디어 탈곡기 여기저기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이 역사적인 오보를 다른 시민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SBS 구성원들이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네. 세월호 보도 참사에 책임이 있는 보도부문장 임명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요새 임명 동의가 아주 난리군요. 아무튼간에. 그리고 또 간단하게 이거에 이어서 하나 더 좀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는 네이버가
내년부터 언론사들과 수익 배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길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광고 수익으로 다 대체하겠다. 언론사들끼리 알아서 해먹어라. 뭐 이런 이제 취지였죠. 네. 그때 저희가 언론사 수익 배분 얘기를 하면서 네이버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이 포털 뉴스 플랫폼 서비스의 논란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뉴스 배열에 대해서 뉴스 배열이 불공정하다 또는 너무 선정적인 보도만 올라온다. 아무튼 이 뉴스 배열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네이버가 인공지능에 맡겼죠. 그렇죠. AI라고 하죠. AI에 맡겨서 우리는 뉴스 배열을 알고리즘이 한다. 예. 사람이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의 책임은 없다. 이게 꾸준히 모든 뉴스 플랫폼 논란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회피해왔던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마침 토론회가 있었어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언론정보학회가 27일 어제네요. 플랫폼 다양화에 따른 언론의 대응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포털 대응 연속 토론회를 열었고 마침 그 중에 주제가 하나가 바로 이 뉴스 배열과 관련된 토론회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많은 언론 전문가들, 포털 플랫폼 전문가들은 네이버 포털이 인공지능의 뉴스 배열을 맡긴 결과 오히려 홍보성과 어뷰징 기사에 유리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예.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주영 연합뉴스 기자가 지난 5월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게 아주 속 시원한 글이라서 네이버 뉴스창이 쓰레기장이 됐다. 세네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근거가 있어요. 알고리즘 편집은 가치 평가를 못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같은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가 많이 있으면 무조건 묶어서 위로 끌어올린다. 같은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가 여러 언론사에서 단시간에 올라오는 경우는 보도자료가 배포된 경우와 특정 언론사가 공들여 취재 보도한 것을 다른 언론사들이 무분별하게 베껴 쓴 어뷰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게 알고리즘 뉴스 배열 문제점의 핵심이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알고리즘이 상단에 올려주는 기사들은 둘 중 하나다. 보도자료가 배포돼가지고 그 보도자료를 베껴 써서 기사가 너무 많은 경우 아니면은 다른 언론사가 참 열심히 보도했는데 그걸 또 베껴 써가지고 기사가 많이 나온 기사가 많이 나오면 상단에 올린다는 거죠. 알고리즘이. 그게 이슈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AI가.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리즘은 가치 판단을 못한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이 논란들을 진짜 그 일소를 하고 뉴스 플랫폼 사업자로서 신뢰를 얻고 싶다면 공적 책임을 이제는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안 하고 있는 공적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의제 설정 기능, 뉴스 가치 판단입니다. 뉴스 플랫폼 사업자가 이제 언론 사업자로서 규정이 돼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날 토론회에서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논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네이버가 근데 이걸 듣고 좀 반성을 할까요? 반성은 잘 모르겠는데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 참. 좋은 보도, 좋은 방송, 매달 시상식으로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 매주 프레임 체크 영상으로 놓쳤던 언론계 소식, 매일 미디어 탈곡기로 혹시 자네도? 가입했지, 민원연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전해드릴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작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2019년 10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선정한 것이고요. 이게 2019년에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보도상은 마지막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11월, 12월은 저희가 2019년 올해의 좋은 보도상 시상식을 올해의 좋은 보도상을 네. 해드린 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2019년 마지막 이달의 좋은 보도상 이게 나름 의미가 있어요. 네, 아무 의미가 없나? 아무튼 아니 올해를 마감하는 네. 이달의 좋은 보도.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수상작들을 쭉 봤는데 이게 거의 너무 쟁쟁해서 거의 뭐 올해의 좋은 보도상에 쟁쟁한 후보로 될 만한 진짜요? 수상작들이 또 몇 개가 있습니다. 자, 뭐부터 할 건가요? 두 분 중에 어떤 거부터 할까요? 시사부터. 네, 뭐 시사 프로그램부터 하죠. 네. 자, 2019년 10월 민원연 선정 이달의 좋은 시사 프로그램은 어디가 받았습니까? KBS 부산이 받게 됐습니다. KBS 부산. 부산? 네, 저희가 지역 방송의 작품을 선정한 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네요. KBS 부산이 뭘 했냐면
부마 민주항쟁 40년 특별기획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어요. 1979 부마라는 작품인데요. 멋있네. 일단 취재는 신중우 PD, 김경림 작가, 정현일, 이경찬 촬영 감독이고요. 이 10월 16일에 방송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분들 올라오신대요 시상식 때? 올라오시지 않을까요? 네. 올라오시게 만들겠습니다. 네,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굉장히 고맙네요. 이런 방송을 해줬다는 게. 근데 우리가 그 모니터하는 범위 안에는 지역 방송이 없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 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KBS가 전국 KBS 있잖아요. 네, 전국 KBS로도 틀었어요. 네. 저 이 방송을 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요? 오. 이게 제목부터 1979 부마 뭔가 영화 같잖아요. 네. 이게 KBS가 이렇게 의도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다큐멘터리 자체가 약간 영화 같은 스토리텔링 방법이었어요. 네. 그래요? 예, 그 화면 구성도 연기자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연기자들도 많이 쓰고 아무튼 이제 자세한 소개는 임동준 활동가가 해주겠습니다. 네, 부마 민주항쟁 사실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부마 민주항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을 끝냈어요. 이 부마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김재규가 분노를 해서 이 차지철과 박정희를 쏘게 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부마 민주항쟁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 프로그램이 잘 보여줬는데 KBS 부산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부마 민주항쟁의 의미 그리고 이 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유신 독재 정권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학생들, 이 부산대 학생들이 시작한 시위잖아요. 이게 부산대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건가요? 맞습니다. 이 부산대에서 이제 그렇죠. 유신철폐, 독재 타도를 그렇군요. 외치면서 네. 이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을 했고 이 시위가 교문을 나가서 그렇죠. 이 남포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에서 역까지 가고 막 이렇게 그죠? 예. 부산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잘 아시잖아요. 잘 예. 아시죠? 잘은 모릅니다. 저도. 뭐야? 그런가요? 제가 부산대 출신이 아니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시위를 당시에 유신 독재 정권이 어떻게 바라봤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차지철 경호실장, 박정희 대통령 이 3자 대면의 대화에서 나오는데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항쟁이 일반 국민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한 것이다. 민심 수습책을 지금 내놓지 않으면 저 사태가 지금 서울 등 전국 대도시로 확산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 의미가 있는 지금 시민들의 항쟁이다라는 걸 전달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하고 고쳐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차지철 경호실장과 박정희 대통령의 반응은 다릅니다. 일단 차지철 경호실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이고도 까딱 없었는데 우리도 데모대원 100에서 200만 명 죽인다고 까딱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이거 약간 유명한 얘기죠. 네, 그죠. 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반응이 더 웃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산 같은 사태가 생기면 이제는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 정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이 항쟁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대놓고 이제 국민들을 내가 사살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 요구에 대해서 유신 독재 정권의 대답은 무력 진압하고 학살 예고였던 거죠. 이 KBS가 이 대답을 유신 독재 정권의 결론으로 짚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 KBS가 이 다큐멘터리의 첫 시작을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과정부터 먼저 보여준 것이죠, 지금. 그렇죠. 이 부마 민주항쟁이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가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마항쟁의 의미는 가장 큰 의미는 유신 독재를 종결시킨 데에 있다. 이걸 보여주기 그렇죠. 위해서 다큐 시작 부분에 먼저 박정희의 죽음을 먼저 보여준 네.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 다음엔 뭘 짚냐면 이제 이 대학생들의 시위에서 어떻게 시민항쟁으로 이어져 나가는가. 요거를 KBS 부산이 어떻게 보여주냐면 진행자가 배우 유재명 씨예요. 아, 네. 그래요? 네, 배우 유재명 씨가 실제 항쟁 참여자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찾아갑니다. 뭐 남포동 거리라든지, 혹은 이 경남대의 이 마산에 있는 경남대라든지, 혹은 뭐 부산대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매번 부마 민주항쟁 맞아요. 관련된. 네, 그 행사를 찾아가서 보여주면서 이 실제 항쟁 참여자들의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1979년 8월에 유신 독재 정권이 굉장히 큰 만행을 저지릅니다. 뭐였냐면 YH 무역이라고 무역회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YH 무역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합니다. 노동자들한테. 그래서 노동자들 당연히 노동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투쟁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무슨 짓을 하냐면 노동자들을 때려잡습니다. 정말로.
폭력으로 진압했어요. 그래서 당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정말 노동자들이 실신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가 반발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진압을 할 수가 있느냐. 반발을 하니까 국회에서 김영삼 총재를 제명을 합니다.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KBS 부산이 이 두 사건을 먼저 짚으면서 이 두 사건이 침묵하고 있던 부산과 마산의 민심에 불을 붙인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뒤로 이제 부산의 민심이 먼저 들고 일어났고, 그리고 그 부산대 학생들이 유신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갔고, 남포동에서 또 경찰이 무력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KBS 부산에 인터뷰를 한 당시 항쟁 참여자 최용국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시위를 처음에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었다, 남포동에서. 근데 일반 시민 중에 이 여성 학생이 있었는데 여성 학생이 이 지나가려고 이 대열을 살짝 이탈해서 이 도로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도로로 나오자마자 경찰이 이 여성 학생을 곤봉으로 내리쳤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머리를 내리쳐서 자기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뻗어버렸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걸 보자마자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이 부산대 학생들이 이 시위를 하는 거에 시민들이 같이 뛰어들었다. 네. 이런 장면들을 이 항쟁 참여자의 목소리로 현장에 찾아가서 보여준 거죠. 광주와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전개 과정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미 있었던 부분은 KBS 부산이 이게 단순히 학생 시위가 아니라 시민 항쟁이다라는 걸 짚었는데 이 경남대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경남대에서는 뭐가 문제였냐면 당시 유신 독재 정권에서 경호실장을 했었던 박종규가 있습니다. 경호실장을 했었던 박종규가 경남대 이사장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경남대 학생들이 지금 박종규가 우리 이사장이라서 다른 학교들에서는 다 우리 보고 유신대학이라 부른다. 그리고 부산에서 저렇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이 경남대 학생들이 학교에다가 하나 붙이는데 뭘 붙였냐면 박정희의 앞잡이 공화당을 말살하자 이런 문구를 학교에 딱 붙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남대에서도 시위가 일었고 경남대 학생들도 이 경남 거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경남 이 마산 지역 시민들도 이 시위에 합류해서 이 부산과 마산에서 이 부마 민주 항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짚었고 한 가지 또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은 뭐냐면 KBS 부산이 짚은 의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당시의 경제 상황을 같이 짚었어요. 1979년 경제 상황이 어땠느냐. 유신 독재 정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집권의 정당성. 왜냐하면 박정희가 처음에는 이거 내가 사태가 마무리되면 난 군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대통령이 됐잖아요. 자기 말을 번복한 거거든요. 아니지, 군복을 벗고 그렇죠. 네. 다시 대통령이 된 거지. 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확히. 네. 이런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화로 내세운 게 뭐냐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게 유신 독재 정권의 어떻게 보면 집권의 정당성이었거든요. 뭐 지금까지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7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이전까지 쭉 상승세였던 경제 성장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얀 곡선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외부적 요인으로 오일 쇼크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막 물가가 폭등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경제 성장한다고 집권해놓고 경제 성장 멈추고 물가는 오르고 내 삶은 점점 더 퍽퍽해지고 분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유신 독재 정권이 뭘 했냐면 1977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합니다. 네,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니까 시민들이 내야 될 세금이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내 주머니는 점점 더 팍팍해지고 물가는 오르는데 세금을 또 걷어가?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부산의 시위에서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부가세 철폐가 나와요. 네, 시민들이 부가세 철폐를 했습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와 함께 부가세 철폐라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KBS 부산이 이걸 두고 부마 항쟁이 단순한 청년들의 정치적 시위를 넘어서 시민 항쟁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다. 그러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마 민주 항쟁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것, 그 부분의 역사적 의미, 뭐 이런 걸 조명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시민 항쟁이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짚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컸습니다. 보통은 학생들의 시위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때 당시에 특히 부산 마산이 힘들었다 그러네요. 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이때 부산 마산에 노동 집약적인 중소기업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부도율이 전국의 2배를 넘어섰다고도 KBS 부산이 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요건이 맞물려서 이제 시민 전체의 항쟁으로 이어졌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부마 민주 항쟁과 이 5.18 1980년 5월의 광주 학살을 별개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도 이걸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케이스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KBS 부산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마 민주 항쟁이 이렇게 일어났지만
순식간에 바로 이 시민들의 이 시위가 사라지거든요. 사라진 배경이 뭐냐면 비상계엄령 선포예요. 박정희 죽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이 시위를 진압하겠다고 군대가 들어갑니다. 총을 들고 군인들이 들어갔어요. 총을 들고 들어온 군인들 앞에서 어떻게 시위를 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겁을 먹을 수밖에 도망가야지. 없어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위가 잦아들었고 실제로 이 무장을 한 군인들이 폭력을 휘두르면서 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시위가 빠르게 줄어들어요. 근데 이 무장한 군인들이 폭력을 휘두르면서 진압 작전을 하게끔 이 계획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전두환입니다. 아, 네. 이분은 빠지는 데가 없어. 여기서 또 나오는구나. 다 나와 다. 네. 충격적이죠. 그래서 사실 연결점이 있다라는 이유가 이건데요. KBS 부산이 이 내용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육군 군수사령부 자료에서 가지고 와요. 문서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전두환이 이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군이 개입한 이상 데모자에게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여 군의 위세를 과시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두환의 명령 이후에 오후 1시 30분에 공수여단하고 해병대 이렇게 해서 3,400여 명의 군용 트럭 200대에 나눠서 타고 시위에 들어옵니다. 진압작전에 투입된 거예요. 거의 전쟁하러 가는 네. 수준이죠. 정말 어떻게 과시를 해서 진압을 해야 되는지 그대로 보여준 거죠. 아니 군대가 네. 시민들 때려잡는데 동원이 되나? 원래 시위 집회를 진압하는데 군대가 동원되는 건 불법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결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연결점이 있느냐? 이 부마 민주항쟁 진압을 통해서 이 군이 배운 게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들도 배운 거죠. 한번 훈련한 거죠. 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네. 어떻게 배웠느냐? 이들이 인식한 건 그겁니다. 이런 전국적인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는 지역에서의 시위가 일어나면 군이 빠르게 들어가서 진압 작전을 굉장히 세게 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얻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네. 그래서 이런 교훈이 7개월 뒤에 정확히 7개월 뒤에 1980년 5월 광주 학살로 그러니까 이어집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KBS 부산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마 항쟁 이후에 시위 진압을 훈련해온 공수여단은 피해 진압 작전을 펼쳤다. 광주에서.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마 민주항쟁에서 진압을 했던 그 과정이 광주 학살로 이어지는 배경이라는 거죠. KBS 부산이 이런 점을 짚은 건 연결점을 짚은 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네요. 그건 몰랐네. 거기서 전두환이 나올 줄 몰랐네. 네, 그죠. 전두환이 정말 나쁜 인간이다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되죠. 네. 그리고 KBS 부산이 마지막으로 짚은 내용은 부마 민주항쟁 진압 피해자들의 목소리예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당시 항쟁의 목격자였던 옥상열 씨가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시위대가 굉장히 분노해서 경찰이 어떻게 이 시민들을 때려잡을 수 있냐, 그래서 경찰서에 막 불을 지르고 방송국 어떻게 니네 언론 보도 하나도 안 할 수 있어? 그래서 방송국에 불을 지르고 막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옥상열 씨는 경찰서 화재를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시민들이 당시에 경찰서에 불이 났으니까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보고 있다가 어디서 진압대 온다 이런 소리가 난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나니까 그럼 나는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당시에 이 19살 고등학생이었어요. 옥상열 씨가 19살 고등학생을 형사가 나와서 배를 걷어차면서 잡아갑니다. 잡아가는데 이 19살 고등학생한테 내려진 죄명이 뭐냐면 소요와 방화예요. 이 사람 목격자인데 네, 소요와 방화를 이유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하면서 거짓 자백을 하게끔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옥상열 씨한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당시 고문 피해자 송두환 씨, 뭐 한영식 씨 이런 분들도 KBS 부산에 고문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점을 느꼈는지 뭐 이런 걸 다 증언하거든요. 이런 고문들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고문을 통해서 받은 자백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옥살이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불난 거 경찰서에 불난 걸 보고만 있었는데 형사가 잡아서 나를 폭력으로 잡아서 고문시키고 거짓 자백하게 한 다음에 옥살이를 시킨 거예요. 근데 옥상열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싸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잊고 살았다 자기는.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한 거예요. 이 역사가 이게 지금 40년이 된 역사인데 40년 동안 제대로 된 이 조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KBS 부산이 지금도 부마 항쟁 관련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삶 속에서는 부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KBS 부산이 앞의 내용만 좀 짚었다면 아쉬울 수 있었는데 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짚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컸다라고 봤습니다. KBS 부산, 그러니까 KBS 지역 KBS들이 사실 지역마다 굉장히 아픈 우리 그
대한민국의 역사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민주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일제 강점기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를 사실 지역 방송들이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주면 참 좋죠. 그런 다큐멘터리를 또 중앙에서 서울에서 방송해주고 전국으로 좋네요. 예, 진짜. 그런 선순환이 있어야 지역 방송국들도 삽니다. 그렇죠. 네. 그런 선순환이 돼야 살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데 KBS가 사실 뉴스도 그렇고 이런 다큐 프로그램도 그렇고 최근에 들어와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지역 방송국하고 협업을 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좋네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정부가 부마민주항쟁 이제 40년 만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하기로 했어요. 이 행사에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참석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 민주화 운동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못 해왔다. 이게 국가기념일로 안 돼 있군요. 맞습니다. 올해에 돼서야 40년이 돼서야 국가기념일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피해 보상은 다른 민주화 운동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유신 독재를 끝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부분,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시작점이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래로부터의 외침이잖아요. 시민들로부터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거는 이 2016년에 있었던 촛불 집회와 같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명을 받지 못했어요. 부마민주항쟁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었다라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가가 아직까지도 이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았다. 이들이 아직까지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걸 짚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KBS 부산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분들께 이 부마민주항쟁의 진실이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이 KBS 부산의 1979 부마를 이달의 좋은 시사 프로그램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 좋네요. 이거를 이제서야 올해 와서야 국가기념일이 됐다는 게 충격이네. 그러게요. 이 부마항쟁을 그동안 정부들이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공권력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게 이 항쟁의 과정이 굉장히 짧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번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아무튼 KBS 부산이 참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역 방송국이 이런 거 만들기 되게 힘든데 인력도 적고 할 텐데. 그렇죠. 돈도 없고. 고생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내일이 시상식인데 네. 29일 금요일이죠? 네, 맞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에 저희가 시상식인데 먼 길이지만 올라오셔서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축하받는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로 그다음 페이스북으로 네, 생중계를 합니다. 라이브를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2019년 10월 온라인 시사 프로그램 특별상입니다. 네. 특별상 이렇게 공동 기획하면은 상을 어디 특정한 부문에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네. 특별상 붙이는데 자, 어디가 받았습니까? 네. 뉴스타파와 MBC PD수첩이 공동 기획한 검사범죄가 받게 됐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뉴스타파와 PD수첩이 이 부작을 공동 기획하고 취재해서 10월 22일 그리고 29일 총 2주에 걸쳐서 검찰에 내부 비리를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개 다 내가 본 방송들이에요. 진짜 PD수첩 뉴스타파 큰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예, 먼저 내용을 말하기 전에 취재하신 분들 이름부터 네. 말씀드릴게요. 뉴스타파 김경래 시민보 윤성민 박서영 기자, 김세본 PD, 정영민 오준식 촬영 기자, 정동우 CG 아티스트, 그리고 MBC PD 수첩 임채원 이중각 PD 이렇게 이분들이 취재를 하셨습니다. 아, 반가운 이름들이 너무 많아. 네. MBC 이중각 PD 우리가 한창 돌아오라 고봉순 마봉춘 할 때 돌마고 할 때 우리랑 같이 집회 기획했던 PD님입니다. PD님입니다. 예. 어쩐지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이중각 PD. 예. 저랑 통화도 많이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반갑네요. 뉴스타파 이건 너무 맨날 받는 분들 또 받는 거 아니야? 농담입니다. 예.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네. 근데 이 보도에서는 시민보 기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네. 우리 또 열혈 회원 시민보 기자. 아무튼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1부부터 좀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네, 10월 22일 방송된 일부 스폰서 검사에서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사위로 알려진 김영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사건에 대해서 추적을 했는데요. 이게 국정농단으로 좀 묻힌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8월에 일단 뉴스타파에서 죄수화 검사에서 좀 본 게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PD수첩과 함께 공동기획하면서 살펴본 것인데요. 이 김영준 씨의 친구 김 씨는 출소 후에 본격적으로 김영준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게 수감 중에 이 친구 김영준이 제공해줬던 여러 가지 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내가 보험을 들어놔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2016년 4월에 이 친구 김 씨, 스폰서 김 씨에게 김영준의 힘이 필요한 사건이 닥쳐온 것입니다. 동업자 한 씨가 이 김 씨, 스폰서 김 씨를 고소한 것인데요. 이 고소장에 보면은 스폰서 김 씨가 김영준에게 1,500만 원을 준 내역이 나와 있었는데 이게 바로 김 씨가 김영준 씨의 내연녀에게 전달한 돈이었습니다. 복잡해. 네. 스폰서 김 씨가 부장검사 김영준의 내연녀에게 전달한 1,500만 원이 이 계좌에 나와 있는데 요거 통틀어서 동업자라는 사람한테 고소가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김영준 씨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김영준 부장검사가 이 친분이 있던 검사 출신 변호사 박수종을 김 씨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박수종 씨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아, 이분이 그 MBC 필수첩에서는 B로 처리된. 네, 1부에서는 B로 처리 안 됐고 지금도 다시 보게 하면 여전히 1부에서는 실명이 잘 나옵니다. 2부에서만 B 처리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박수종 변호사가 김 씨에게 이 사건을 고양지청으로 좀 옮기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지청에는 김영준 부장검사나 박수종 변호사가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작전에 이 스폰서 김 씨가 4천만 원의 돈을 썼지만 사건을 고양지청으로 옮기는 데 실패하고 이 박수종 변호사하고도 좀 안 좋게 헤어지게 된 것이죠. 돈을 네. 쏟아부었는데 네. 로비에 실패한 거죠 지금. 이거 굉장히 친하거든요. 이 김 씨라는 사람하고 김영준 검사하고. 먹튀지 먹튀. 네. 김영준 검사가 돈을 그렇게 받아놓고 향응을 제공받아놓고 이 김 씨가 한 로비의 그 목적을 이뤄주지 못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김 씨, 스폰서 김 씨 사건을 마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동네인데. 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포경찰서에서 이 계좌 압수수색 이제 영장을 좀 내달라고 서부지검에 말을 했지만 이 서부지검이 그렇게 하게 둘 리가 없죠. 그래서 2016년 5월 18일에 마포경찰서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동시에 대검에다가 이 김영준 부장검사가 이런 비위 사실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5월 18일에 보고를 했는데 대검이 그 후에 4개월 동안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혀놓고만 아주.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서부지검이 이제 여기 등장하지만 이때부터 검찰은 이미 이 김영준 검사의 어떤 비리 향응 수수를 숨기기 위해서 경찰의 수사부터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경찰이 뭐 수사하려니까 빨리 사건 넘겨라. 이때 경찰은 수사가 아직 다 안 끝났다. 우리가 더 해야 된다는데 빨리 넘기라 그러고 그 이제 감사 같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대검에도 그렇죠. 보고가 됐으니까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폰서 김 씨도 이게 김영준 부장검사의 비리는 감춰지고 본인만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사건이 흘러가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네, 싶어서 당연하지. 한결에 제보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또 이제 김영준 부장검사 측이나 검사들 측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장인 손영배 검사가 이 당시 김 씨, 스폰서 김 씨의 변호인이었던 신현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김 씨를 통제할 방법이 좀 없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현식 변호사가 돈을 많이 향응을 제공했으니까 다시 돈을 도로 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 아 이게 진짜 검사들이 뭐한 짓이야 이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검사가 자기가 수사해야 되는 사람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막아봐 쟤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돈 좀 주면 돼. 뭐 이런 거죠. 아니 진짜 코미디 같은 상황이 이게 뭐야 이게. 다시 들어도 웃기다 진짜. 이게 뭐야. 그리고 손영배 검사가 한 게 이런 어떤 팁을 물어본 것뿐만 아니라 한겨레 기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보도를 좀 막아달라고. 그런데 이 손영배 검사에게 취재진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 되느냐. 검사가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하는 거죠. 내가 그랬어요. 미안해요. 그러겠어요. 네, 이런 팁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 박수종 변호사 다시 나옵니다. 다시 등장하네. 네. 박수종 변호사가 김 씨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하고 이 김영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 그리고 내연녀 K 씨에 대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말아라. 네. 이렇게 이 말을 박수종 했습니다. 변호사는 아까 사실 일이 잘 안 풀려서 한번 헤어졌던 네. 김 씨 스폰서 김 씨랑 한번 헤어졌던 변호사인데 이분도 김영준 검사랑 너무 친하니까 이 배달책을 맡아준 거예요. 네. 김 씨를 좀 달래라. 배달책을 맡아서 돈을 전달한 거죠. 네. 언론에 알리지 말라고 했고 이제 언론에 알리지 않으면 추가로 돈을 더 보내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대단들 하시다 진짜. 네. 네. 근데 검찰에 당시에 이 스폰서 김 씨가 쫓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명폰으로 연락을 하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명폰 번호를 검찰에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수종 씨가 이 김 씨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변호사의 의무로서도 밝히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박수종 씨가 곧바로 김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대단해 진짜. 나가죠.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분이 이걸로 변호사 자격증 준상해요. 그래서 김 씨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고요. 체포됐지만 김 씨가 한겨레에 제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 대검이 계속 가만히 있더니 감찰에 나섰고요. 아이고. 근데 김영준 씨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성접대 의혹도 되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감찰 과정에서 김 씨한테 받았다는 거죠. 예. 감찰 과정에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가서 아니 이거를 왜 알아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뭐 2차에 갔다 숙박료 영수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좀 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증거가 다 방금 박진수 활동가 말한 대로 그 2차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2차를 갔다는 그 영수증이나 술집 그 사장님들의 뭐 증언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감찰 과정에서 안 했냐고 그 감찰 과정에 함께했던 검사한테 물어봐요. MBC 취재진이 가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관계를 직접 찍어와야 된다 이거야. 그걸 입증하려면 성접대 받은 걸 입증하려면 직접 찍어야 된다. 말이나 되는 소리 해야지. 왜 직접 찍어도 김학인이 무죄라며. 공소 수요가 지났기 때문에 무죄라고.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나네 진짜.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뉴스타파와 PD수첩은 이게 일반인이라면 엄벌에 처해졌을 사건이다. 이 관련 사건을 김영준 부장검사의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질문을 했더니 이건 당연히 엄벌에 처해졌을 사건인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은 분명히 이것이 제19 감사기다 검찰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확실하게 해줬고요. 그리고 2부, 네. 2부 방송은 이 제보자 X가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수감된 분이었는데 금융지식이 되게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들의 금융범죄 수사에 이제 협조를 하다가 스포츠 서울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 가장 큰 이득을 보고도 수사조차 받지 않은 거물 유준원 이 사람에 대해서 추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2012년 5월에 스포츠 서울의 손전무 등이 한류를 이용해서 주가를 띄우기 시작했는데요. 유준원 씨가 사들였던 주식을 여기서 모두 팔았는데 투자금을 10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러는데 한 달 사이 이제 총 벌어들인 매출액이 3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투자금 10억 원을 빼고도 20억이나 벌어들인 겁니다.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차익을 엄청나게 거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의 주식을 산 다음에 여러 가지를 흘렸어요. 뭐 대장금 2를 방영할 거다. 이런 걸로 막 이게 주가를 띄운 다음에 30억 되니 그때 판 거예요. 뻥이야. 다 뻥이었죠. 문제는 그게 뻥이었다는 거지. 네. 이 관련 인물들이 모두 주식을 팔아서 이득을 취한 뒤에 스포츠 서울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지만 유준원 씨는 아예 수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왜 제외가 됐을까? 대단해.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서울 남부지검이 피의자들이 유준원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렇게 유준원 씨의 이름이 총 144회나 등장을 합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들리네. 그런데 2014년 12월에 이 주가 조작 사건으로 브로커 김 씨가 체포가 되거든요. 근데 이 김 씨가 유준원 씨에게 변호사 선임을 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유준원 씨가 소개한 변호사가 본인의 대학 동기이자 검사 출신이었던 1부에선 실명이 밝혀졌지만 2부에선 결코 알 수 없었던 박모 변호사입니다. 네. 박모 변호사. 모르겠죠. 누군지 모르겠네. 네. 2015년 2월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으로 부임한 사람이 김영준이었는데요. 이 김영준이 아시다시피 1부에서 보신 대로 그 1부에서는 실명이 나온 그 2부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은 박모 변호사와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박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김영준 검사는 남부지검에서 이 박 변호사가 주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 4가지 건으로 큰 게 걸려 있었어요. 금융위에서 이렇게 진정서가 들어온. 그런데 이 김영준 검사가 향응을 제공받았다 보니까 임기 마지막 날 박 변호사를 조사하고 이 4건의 비리 의혹 가운데 3건은 벌금, 1건은 약식 기소 처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모 변호사라는 분이 아까 1부에서도 나왔던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의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넘겨버린 그분입니다. 그분인데 이분이 김영준 검사한테 향응을 제공하면서 이분이 돈을 무지하게 벌었어요. 이분도 주식으로. 네, 그렇죠.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었는데 향응을 제공받은 김영준 검사가 이 박 변호사를 다 면죄부를 준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박 변호사가 김영준 부장검사에게만 뭔가 향응을 제공하고 보험을 들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건 조사를 앞두고 대단히 많은 이제 검사들과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파와 PD수첩 제작진들이 이 전화 통화 기록을 다 입수를 해서 얼마나 통화를 했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를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22명의 검사가
이 박 변호사와 통화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중에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파견됐던 검사도 있었고요. 되게 유력한 변호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모두 취재를 들어가니까 뭐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렇게 길게 통화를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취재하지 말고 뭐 서면으로 직접 뭘 보내라. 정식 취재 요청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다들 말을 했고요. 그 장면에서 제일 재밌는 게 어떤 검사랑 그 이제 박 변호사라는 분하고 통화했다는 여러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영준 검사 말고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통화를 했어요. 100몇 통 돼. 맞아. 그래서 PD가 전화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그 전화하셨어요? 이거 사건에 대해서 뭔가 주고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했어요. 몇 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록을 다 떼봤는데 100몇 번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너무 웃긴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장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가 이런 취재를 통해 뉴스타파 PD수첩이 이런 취재를 통해서 검찰 내부 비리가 이게 검사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다. 검찰 조직에 깊이 배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런 식으로 느꼈다고 고백을 했고요. 국민들이 또 요새 또 어느 때보다도 이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열망이 그렇죠. 높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책임이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그냥 개혁하는 신용만 해온 검찰 탓이다. 이런 지적도 해줬고요. 검찰이 개혁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개혁에 동참을 해야 국민들에게 비로소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네. 저는 이 뉴스타파와 PD수첩의 검사범죄 시리즈가 뭐 상을 받을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네. 우리한테만 상 받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데서도 많이 받으셨어요 이미.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 사실 검사들의 범죄가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 뭐랄까 혐의도 일반 우리 시민들은 생각지도 못한 혐의들. 네. 그리고 잘 처벌도 안 돼.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권력은 기소권이 아니라 불기소권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소를 없던 일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일을 기소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다. 맞아요.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검사 범죄의 배경이 되는 뉴스타파의 죄수화 검사 이 보도를 보면 굉장히 황당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 앞서 나왔지만 제보자 X 이분이 증언하는 내용들 그렇죠. 뭐 그런거나 뉴스타파가 좀 더 그 통화 내용을 분석한 걸 보면 청와대에 파견가 있었던 그 검사와 통화하는 이 과정을 짚거든요. 그 검사에게 이 박모 변호사가 겁니다. 전화를. 그러면 한참을 전화를 해요. 한참 전화를 하고 뚝 끊어진 다음에 몇 분 지나고 다시 청와대에 파견가 있는 그 검사가 다시 박모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근데 이거는 패턴이 굉장히 짧아요. 뭐 한 1분 통화하고 끝나는 거예요. 앞서서 한 10분 통화했는데 다시 콜백을 했을 때는 1분만 통화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와대 파견가 있던 이 검사가 연결체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전달체의 역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뉴스타파가 추가로 뭐 보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재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PD수첩만 보시면 안 되고 뉴스타파도 같이 보셔야 되고 이게 더 의미가 큰 게 이 검사 범죄가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임동준 활동가가 말했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게 사실 검찰 권력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기소권, 조사권 다 독점하고 있고 수사권. 그런 상황에서 이 검사들한테 들이받는 언론사가 없어요. 누가 있나? 예, MBC밖에 안 없어요. 저희가 MBC를 띄워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MBC PD수첩만, MBC가 다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MBC PD수첩만 옛날부터 그 노회찬 의원이 그 엑스파일 들고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이전에도 이 검사들의 범죄, 성범죄, 향응수수 그리고 정관예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검사들한테 직접 들이받고 전화해가면서 맞아. 보도를 한 게 어디밖에 없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PD수첩밖에 없어요.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게 최승호 PD가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협박받았죠? 검사가 예. 너 누구야? 너 어디야? 와 그건 저 아직도 기억에 예, 남아요. 저도 기억에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죠.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PD들이 그런 작업을 어디가 있냐? PD 수첩만이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단한 방송이에요, 진짜로.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MBC PD 수첩이 잊지 않고 다시 한번 해준 겁니다. 이번엔 뉴스타파와 함께. 네. 물론 뉴스타파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번에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뉴스타파가 지난 8월에 재수화 검사를 연속 기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이 다른 언론에서 받아서 보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PD수첩이 때마침 또 검사들의 비리, 검찰 내부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도 방송을 해봐야겠다라고 취재를 하고 있다고
박건식 PD가 그러셨는데 이 뉴스타파 이거 잘 만들었는데 왜 아무도 받아서 보도를 안 하는 거지? 이러면서 이 가치를 알아보고 협업을 제안을 했다고 하셨어요. 이거죠. 네,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쵸. 다른 방송사가 이미 다 많이 해놓고 취재를 해놨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우리는 새로 취재 다시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 걸로만 이렇게 하는데 이미 취재해놓은 걸 살려서 좀 더 심화시켰다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사실 이 PD수첩의 2부작 내용이 다 어느 정도 뉴스타파가 다 보도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PD수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내용들을 묶어서 이 두 편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PD수첩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을 본인들이 취재한 것도 아닌데 가지고 와서 묶어서 보도한다라는 게 기존에 어떻게 보면 관행에 이 얽매였으면은 못했을 보도인 거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예. 아무튼간에 MBC PD수첩 그리고 뉴스타파가 다시 한번 큰일 하셨습니다. 이 검사 범죄는 진짜. 끝까지 파고 들어야 되고 우리가 일부 내용만 소개해드려서 그런데 이거 방송 보시면 복장 터집니다. 진짜 황당한 거 많아요. 제공받은 이 김영준 검사라는 한 분이 제공받은 향의 그 규모와 질이요. 어마어마하다. 이 내연녀도 등장하거든요. 이 내연녀 얘기가 길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진짜 기상천외합니다. 진짜 이 내연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무튼 예. 이게 한 분의 얘기인데 이분이 처벌을 거의 안 받았어요. 지금 물론 검사복은 벗었지만은 거의 처벌 안 받고 지금 나왔거든요. 이게 심지어는 현재 검찰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한 감찰이나 처벌을 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MBC PD수첩이 최근에도 검찰청에 계속 물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묵묵부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뿌리 깊은 어떤 검사들의 범죄와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문제를 결국에는 우리 언론들이 계속 이렇게 고발해주지 않는 이상 답이 없어요. 이 검찰 사회는. 검찰이 뭐 스스로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참 아무튼 뜻깊은 보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뉴스타파 PD수첩만 칭찬한 것 같은데. 부산 KBS의 부마 1979 부마도 이거 KBS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재밌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흡인력 있게 시청자를 잡아두는 매력이 있는 다큐멘터리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잘 모르잖아요, 부마항쟁 이름만 알지. 모릅니다. 한 번씩 꼭 보시고 내일 있을 시상식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은 유튜브 민원연 채널에서 생중계도 합니다. 네.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 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연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련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SBS도 갈 때까지 갔다고 보내요. 다행히도 갈 때까지 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아직 갈 때까지는 안 갔다. 네. 투표로 떨어뜨렸다. 네. 네. 다행입니다. 그나마. 보도본부장이 된 건지라고 안타까워하셨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예. 임명동의가 부결됐기 때문에 사장이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골로 갈 뻔했는데. 네. 구하라 씨 사망에 언론들은 정말 저질 보도가 많이 있어서 또 화나신다고. 아이스블랙님, 이게 이 꼬라지를 보여주려고 동참해달라 부탁한다. 무엇을 하더니만 이제 안녕이다. 시민에게 손 벌리지 마라. 진절머리 난다. 화가 많이 나시죠. 최근에 벌어진 네, 뭐 YTN YTN이나 노조 보도국장 문제. SBS나 뭐 그런 거죠. YTN 방송에 이런 댓글을 단 것 네. 같아요. 네. 예. 네. 이런 여론을 알아야 됩니다. YTN이. 네. 알지만 네. 애써 외면하는 알지만 건가요? 내외부의 사실을 음. 가공하는 뭐 네. 비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신경 안 쓴다고 했죠. YTN이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YTN이 일정 정도 기대를 하고 있다가 지금 와르르 무너진 감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거의 그런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인 분노라기보다는 기대가 있다 보니까
기대를 하니까 네. 분노를 하죠. 네. TV 조선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그건 그렇네. 이런 여론을 YTN이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원래 사람들은 그래, 원래 시청자들은 그래 이런 식으로 넘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네. 힘들어졌을 때 또 도와달라고 절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없애라고 하지. 아이스블랙님이 지금 그런 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다음 거는 네. 누가 제가? 강준 씨가? 투어 부분을 읽어주시면 네. 흑토마님께서 2,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어이브 박미정님. 오늘 방송 듣다 정말 헉했습니다. 재판부에서 그 비디오를 왜 꼭 봐야 하나요? 정말 세상 곳곳 이상한 사람들 투성이고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라며 하는 행동들이 어이가 없네요. 많이 화나고 또 많이 슬프네요. 네. 판사는 진짜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머리가 아픕니다. 네. 네. 구하라 씨 사망과 관련된 방송 듣고 또 화가 나셨던 모양이에요. 네.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 우리 이게 사실 우리 민원연 후원 엽서인데 네. 예, 그거를 캡처하셔가지고 이 그림이 너무 이쁘다고 저희 민원연 사무실에 수천 장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는 또 감사하게도 우리 그 회원 행사 이런 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뵈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한 200장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 빨리 뿌려야 돼. 자, 다음 것도 읽어야 되나요? 네. 노란색 메모지님, SBS 내부 구성원들이 지킬 자존심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고 싶네요. 자존심이 무지하게 높아서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그렇게 우겼냐? 이게 SBS에서 지금 분노가 많으신데 자 다행히도 네. 일단 그분은 정승미 보도본부장 임명은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예.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는 예. 사실 사과를 해야죠. 네, 참 재밌네. 근데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SBS도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될 텐데 예,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산이님께서 힘내라 민원연 잘한다 미디어 태극기 아자아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진님 모두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언론은 모두의 잘못이라고 해도 민원연은 언론의 잘못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두 잘못이라고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언론의 잘못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의 책임이 더 크죠. 네. 저희 악플을 누가 야기했느냐 이런 얘기도 드렸죠 어제. 네. 예. 그렇습니다. 김야옹군님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물주상도 주셨는데 그냥 쭉 써주세요. 뭔지 알겠다. 어제 그거 트셨군요. 어제 김어준 씨 안녕 트셨군요. 김어준 씨의 안녕을 클로징에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예. 제가 어색한 안녕을 한번 네. 설리 구하라 씨의 명복을 빈다고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앞으로 언론이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다 같이 좀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야옹 군님이 또 댓글은 가끔 네. 달지만 2달 전부터 매일 한 해도 안 빼놓고 듣고 있습니다. 후원은 애진작부터 하고 있었어요. 바른 언론을 위한 민원연 세우기 화이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활달 소심님께서 SBS는 당연히 당선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SBS 기자들도 그럼요. 진짜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SBS는 거죠. 이런 여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런 댓글들 볼 때마다 이게 진짜 예전하고 정말 달라진 거예요. 네. 예전에 그 방송사 보도본부장이 누가 되는지 사람들이 관심이나 있었을까요? 뭐 나도 알지도 못했어요. 네, 이게 관심 없는 사안이거든. 근데 그만큼 이게 언론들이 그렇게 자초한 거지만은 시민들이 지금 눈에 쌍심지를 켜고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언론에 대해서. 일단 신뢰가 네. 지금 기자들에게 없다라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네. 그거는 좀 예. 기자들이 실제로 일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떠나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네. 있다라는 건 좀 유념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시민들의 힘이 이렇게 그냥 그전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럼요. 더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이런 보도본부장 등 인사 관련된 때까지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데 관심이 없어야 언론들이 잘하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그렇죠. 예. 다음 거 사분사분하다님 것도 박진솔 활동가 관련. 사분사분하다니 후후후 아직 스브스를 보는 사람들이 있군요. 5번은 채널에서 지워야죠. 마지막 공장장의 미묘한 안녕이 풋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처장님이랑 같이 안녕하는 버전으로도 넣어주세요. 그래. 처장님 출연하실 때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까요? 그거 한번 오늘. 근데 이게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냐면 늘 마지막에 가서 그 페이드 아웃이 됩니다.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녕도 이게 잘 안 들려. 잘 안 찾기가 들려. 어려워. 시간 맞추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 웃기네. 네. 지난주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 처장님 하셨는데 그날 거의 몇 년 만에 한 번 남았대요 시간이. 네. 그거 한번 보시면 한번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최철우님께서 처장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자각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꽃다운 나이에 두 청년을 이리 황망히 보내다니 참사입니다. 언론이 주도했고 우리 모두가 공범인 참사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언론개혁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원연 지금까지 애써 오셨지만 같이 더 애써 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원연 회원 숫자 늘어나라고 또 바래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회원 숫자 늘어나도록 뭘 해야 할까요? 아무튼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노력을.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죠. 아무튼 오늘도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밖에 못하는 좋은 보도에 대한 내용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 민원연의 목표 중에 하나가 늘 맨날 나쁜 것만 하지 말고 좋은 것 좀 하자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딱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방송에서도 또 좋은 보도 말씀드릴 텐데 좋은 보도는 역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저기 소문을 내주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 보도와 함께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를 같이 홍보해 주시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라인 뉴스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원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